2024년 5월 3일 태국 촌부리주 파타야 외곽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월 11일 인근의 한 저수지에서 현지 주민이 물가에 떠있는 파란색 플라스틱 드럼통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해당 사건을 타살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20대 한국인 3명이 용의자로 특정되어 체포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으로 명명되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한국인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 수법의 잔혹성으로 인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그날도 파타야의 태양은 무심하게 자결하고 있었습니다. 노 씨는 짧은 휴가를 즐기고자 혼자 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였습니다. 따끈한 망고밥과 차가운 맥주,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나라에서의 자유는 그를 한껏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에선 하루 종일 오픈 채팅 알림이 울려댔고 그는 그중 파타야 현지인 안내 가능, 믿고 연락주세요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말투가 친근감을 불러왔습니다. 대화는 순조롭고 친밀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밤 한잔하자는 가이드 말에 노 씨는 선뜻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들을 처음 만난 것은 시내 중심계에서 조금 벗어난 한 로컬바 근처였습니다. 말끔하게 생긴 20대 중반의 남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뒤에는 또래의 남자 2명이 따라왔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근처의 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노 씨는 처음부터 이상한 김새를 느꼈습니다. 맥주 한 병을 마신 뒤부터 어지럽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노 씨는 소파에 쓰러졌고 마지막으로 눈에 담긴 것은 세 남자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차량은 새벽 어스름 속에서 파타야 외곽으로 빠르게 달렸습니다. 노 씨는 중간에 한 차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각성의 순간이 비극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뭐야 당신들? 노 씨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주먹이 얼굴을 강타하며 의식은 다시 흐려졌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또 다른 남자가 뒷좌석에서 그의 목을 감싸쥐고 힘껏 조였습니다. 숨소리는 곧 끊겼고 그의 고요한 몸을 앞좌석에 있는 남자는 확인하듯 만져보았습니다. 죽었어. 그들은 사망한 노 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해둔 드럼통에 밀어 넣었습니다. 드럼통 안에는 방수포가 깔려 있었고 그 위로 굳지 않은 시멘트 가루와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는 석회와 함께 혼합되었고 젖은 천처럼 끈적하게 시신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명은 고무장갑을 끼고 흉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손가락을 모두 훼손하였고 드럼통 옆에 놓인 봉지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며칠 후 드럼통은 트럭을 이용해 외곽 저수지에 유기되었습니다. 물은 진흙을 품고 있었고 시멘트가 굳은 드럼통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허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수지를 드나든 CCTV, 차량의 이동 경로, 피해자 가족에게 요구한 1억 원의 몸값 요구 문자까지 모든 것은 흔적을 남겼고 태국 경찰은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3명을 용의자로 보고 대한민국 경찰과 태국 경찰은 곧바로 국제 공조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범인은 전북 정급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모텔에 숨어 있었고 이미 태국 언론에 자신의 얼굴이 공개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범행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주범은 캄보디아,
그리고 마지막 도주범은 베트남 호치민의 작은 여관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재판은 2025년 1월 창원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석에선 3명의 가해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고들에게 무기징역과 각각 30년,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세 피고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와 국민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범죄심리학자 이모 교수는 본 사건은 극단적인 보복심리의 산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사전 애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상태에서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에서 극도로 위험한 범죄 유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 해외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드문 사례로 외교적,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파테야의 그 저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햇살은 여전했고 물결은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잠시 잠들어 있던 진실은 세상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피해자의 노씨, 그가 바라던 것은 잠시의 휴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의 목숨을 노렸고 또 누군가는 그의 고통을 침묵 속에 가라앉혔습니다. 본 사건은 그렇게 세상에 기록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SNS와 오픈 채팅을 통해 접근했습니다. 평범한 말투, 친근한 태도는 경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죠. 이 사건은 디지털 환경 속 신뢰의 허점을 파고든 범죄였습니다. 누구나 범죄 의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해외여행 중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우리는 자칫 경계심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이라서 더 안전하다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인간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가 현실에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붕괴에 대한 강한 경고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국가 간 공조수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몹시 감사드립니다.